2021년 제39회 부산연극제 개최기념 마스터 클래스. 연극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21년 제39회 부산연극제 개최기념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는 최은영 예술감독입니다. 부산연극협회는 이번 연극제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현실 위에서도 축제로서의 연극제를 완성하기 위해 부산연극의 대가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산연극계의 원로이시며 연극 연출가이신 허은 선생님을 모시고 연극과 신화라는 주제 아래 멋진 강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은 선생님의 마스터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은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모두들 혼란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성과 대면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연극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새로운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극과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신화와 연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동서양을 모두 언급해야 마땅하지만은 오늘은 우선 프랑스, 미국, 영국과 우리 연극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인 비교 종교학자이자 작가인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지금도 우리는 신화 속에 있으며 신화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대의 탁월한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은 신화가 단지 과거의 황당한 이야기거리나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규범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며 서성이고 있는 현재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화가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하고 절박한 문제의 해석과 그 해결을 위한 거대 담론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언급은 무수히 많습니다. 신화가 연극 발생 기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연극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비단 신화가 연극의 중요한 소재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연극의 본질이 무엇이며 연극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속적 유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신화는 그 자체로서 또 다른 연극이었으며 비록 몇 세기 동안 수면 아래로 그 담론들이 가라앉았던 경우가 있었지만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계는 신화에 대한 무수한 담론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자각, 전쟁의 참화 속에서 현존하는 비극적 의식들에 대한 하나의 구원으로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검증, 사회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방법을 신화를 통해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이야기로,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형적 인간으로 혹은 운명으로서의 규범이 된 신화는 양차 세계대전의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적 길찾기의 중요한 전범이었으며 인간 스스로의 검증을 위한 의미 있는 방법으로 신화가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20세기 현대 서양 연극에 있어서 신화는 연극의 형식이나 내용에 영향을 끼치는 거대 담론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무엘 베케트나 의젠 이오네스크처럼 신성적 규범이나 법칙을 제거하고 새로운 구조를 통해 신화와 전통 세계를 붕괴시키려고 했던 작가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신화 자체가 거부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신화가 제시하고 있는 의미, 불멸의 규범과 신성적 종교적 의미가 패러디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신화는 예술가들에게 매력적인 것이며
창작의 또 다른 돌파구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0세기 프랑스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현대 연극의 신화적 모티브를 차용하는 특징적 양상을 희곡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문명론적 보편 질서와 국가 지상주의는 함께 붕괴했고,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이 준 충격은 죽음을 정점으로 하는 개체적 실존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적어도 현대 연극에 있어서 인류가 겪은 두 개의 커다란 사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당대 작가들로 하여금 현실 재검토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서양의 현대극은 혁신적 실험을 하게 되었고, 작가들은 현실의 환상을 파괴하고 과거의 전통적 드라마를 부정하거나 고전과 중세의 극 형식을 재평가하면서 연극을 인간 본성을 탐구하고 세계 구조의 인식을 위한 새로운 실험 장치로 인식하게 됩니다. 신화로부터 창작의 모티브를 얻고자 하는 시도는 서양의 작가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특히 서양의 작가들에게 있어서 그리스 신화는 서양 문화의 근원이며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원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작가들이 직면한 가치 전도의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현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신화의 세계로 회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화는 구전되어 왔습니다. 당대의 작가들의 재구성되어 작품으로 탄생이 됩니다. 고대 신화는 결국 작가들의 윤리관이나 가치관, 시대적 상황과 연결되어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되었으며, 현대의 작가들 역시 원형으로서의 신화와 재해석된 그리스 비극을 토대로 상황에 따라 신화를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현대 연극에서의 신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은 관객들 각자가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신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작가는 대중을 응집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통일성 안에 녹여냅니다. 연극학자인 길버트 하이트는 신화는 영원하고 불변의 것이며 신화는 변하지 않는 사랑, 전쟁, 죄악, 용기, 운명 등등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이 모든 것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인간의 숙명을 다양한 방법으로 영속적으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사회 변혁에 나타난 중요한 극작가들은 이제까지 연극이 지녀왔던 고전적 원리들이 이상 현대 사회를 반영하는 연극으로서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대 작가들은 절대적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사로잡히게 된 인간의 비극을 그린 그리스의 신화, 유대 기독교에 관계된 드라마들을 환기시키는 성경, 복음, 신화를 즐겨 소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 kok도, 장 지로드, 장폴 사르트르, 장 아누이 등의 20세기 극작가들은 각자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은 신화에서 종교적 의미를 배제하면서도 신화의 근원적 위험성과 성대함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었습니다.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현대 연극은 서구 연극사에 있어서 신화라는 요소가 연극의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극작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서양의 그 극작가들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러한 특별한 작가들을 휴 디킨스는 다음과 같이 선별하였습니다. 이 선별이라는 것은 다소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은 유럽이나 미국에 있어의 작가들 가운데에서 비교적
신화와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쓴 작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휴 디킨스는 그 작가들은 미국의 극작가 로빈슨 제퍼스, 유젠 오닐, 그리고 테네시 윌리엄스, T.S. 엘리엇,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 장 콕도, 장 지로우드, 장폴 사르트르, 장 아누이, 유젠 이오네스코입니다. 이들이 쓴 희곡들은 오랜 시간 동안 현대 사실주의 연극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아직도 그 커다란 흔적 속에서 연극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신화가 비록 그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있긴 하지만은 그들이 신화의 차용이나 변형을 할 경우에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인 신성성, 불변의 진리, 규범, 원형성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탈신화적 관점에서 극적 장치로 신화를 활용한 작가들도 있습니다. 방법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가들이 신화에 접근하게 된 사회적 환경은 공통적으로 앞서 언급한 양차 대전과 20세기 전반의 사회적 환경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서 체험한 다양한 경험은 개개인이 직면한 공허감으로 나타나며 사랑과 정의라는 전통적 가치가 무너져버린 무의미한 상황에 대한 작가적 시각이 작품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 미국의 경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미국 작가들 역시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모티브로 창작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에 재능 많고 참된 시각을 지닌 미국 작가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이들이 신화로부터 창작의 영감을 얻게 되는 계기나 작품 속에 차용하게 되는 계기는 유럽의 당시 작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 작가 중에서 유진 오닐, 테네시 윌리엄스, T.S. 엘리엇과 더불어 시인이자 극작가인 로빈슨 제퍼스는 당대에서 인정받는 뛰어난 작가인과 동시에 현대문학과 현대연극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1925년에 제퍼스는 안드레우스가의 신화를 바탕으로 극시 비극 너머의 탑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아트레우스가 이야기 중에서 트로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 그의 부인에게 살해되는 아가멤논의 이야기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제퍼스는 작가로서 자신의 길을 비인간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스스로에게 우리 정신을 탈중심화해야 하고 우리의 견해를 탈인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모티브로 삼은 그리스 신화는 그에게 있어서 따라야만 되는 고대의 규범이 아니라 재해석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타나는 질투와 근친상간, 가족 살해, 전쟁과 파괴는 인간이 지닌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주제이자 변할 수 없는 어떤 현상에 대한 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순함은 운명의 개선 대상이 아니라 말소의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제퍼스는 운명의 악과 문제점들을 운명의 굴레로서 받아들이거나 조금씩 치유하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한순간에 말소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제퍼스가 생태주의를 기본으로 한 신화의 차용이라고 한다면 유진 오닐과 테네시 윌리엄스는 융과 프로이드의 무의식 세계를 기본으로 고대 그리스 신화를 작품 속에 가져옵니다. 유진 오닐과 테네시 윌리엄스는 융과 프로이드를 작품 속에 가져오면서 그 중에서 특히 그 유진 오닐은 그의 작품이 상당히 모호하다든가 형이상학적이라든가 한 측면에서 신비주의자로 일명 칭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썼습니다. 상복에 어울리는 엘렉트라에서는 가족 내의 사랑과 지배에 관한
프로이드적인 억압을 탐색하고 있고 그의 작품 속에 깊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 내면의 삶과 인간의 항구적 문제였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절박한 진리가 갈등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작품 연보에서 작품 연보는 따로 소개가 안 됩니다만은 작품 연보에서 보듯이 그리스 극의 이름이 그대로 노출된 작품이 있는가 하면은 비록 제목이나 등장인물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극 속에서 신화적 세계가 내재되어 있는 현대 작가는 드물 것입니다. 3부작 13막의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는 아이스킬로스의 3부작 오레스테아의 현대화이며 엘렉트라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안티고네, 엘렉트라, 에디푸스는 원형과 더불어서 재해석된 작품들이 아직도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공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작가들은 현대에 있어서 이 작품들을 무대 자체를 현대화하면서 엘렉트라의 심리적 상태나 극적인 구성은 고대의 원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를 통해서 추적되고 있는 인간 내면 심리 상태와 비극의 원형적 요소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오닐의 느릅나무 밑의 욕망 혹은 또 번역되기는 느릅나무 그늘의 욕망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작품은 한 가족 내에 숨겨진 욕정을 그리며 그리스 비극의 패턴에 따라 종막에는 현대극에서 찾아보기 힘든 카타르시스를 관객의 마음속에 일으키게 합니다. 이미 무감각해진 현대 인간 스스로의 정화 능력을 그리스 신화를 통해 재구성하면서 비극을 통한 카타르시스의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이 작품을 완성하기 전 오닐은 과연 이러한 그리스적인 카타르시스의 어떤 기법 또는 효과가 과연 현대인들에게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작품을 통해서 비극의 진술을 작가들을 통해서 관객들은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테네시 윌리엄스의 작품 속에는 시적 정서를 토대로 현실의 꿈을 빼앗긴 시리의 인간상이나 D.H. 로렌스의 작품에서 보이는 억압된 성의 문제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표면적으로는 리얼리즘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고대 그리스 비극 속에 있는 내면 속의 사건들 또는 어떤 미학적 원리들이 인간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이러한 그 기법들이 실제적으로는 위장되어서 혹은 변주되어서 그들의 작품 속에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고전 비극의 구조를 따르면서 작가의 무의식 속에 잠재 있는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운명이나 인간 존재의 본질적 성격들을 신화적 사건 속에 현대의 사건 속에 투사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T.S. 엘리엇은 미국 출생의 영국 작가로 시인, 극작가, 문학 비평가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시인 T.S. 엘리엇은 1935년 성당의 살인 발표 이후에 산문극 대신 시극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현대 사회의 가정 문제에 눈을 열려 1939년에 The Family Reunion을 발표하고 현대 시극의 창작에 주력하였습니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 즉 시극을 써야 된다고 주장하게 된 배경은 인간 중심을 승화시키는 모든 극은 그리스 비극처럼 극시로 써진 것이라는 관점이 그에게 크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T.S. 엘리엇은 의식적으로 그리스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의 작품 형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작품의 구성이나 주제를 그리스 비극에서 가져온 것이라기보다는 극작 형식의 그리스 비극 차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신화를 시극 속으로 불러오면서 그 기본적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만 현대사를 이루고 있는 무의미한 무질서의 거대한 파노라마를 통제하고 질서 지으며 형상과 의미를 부여하는 한 방법일 뿐이다. 설화적 방법 대신에 우리는 이제 신화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진지한 믿음으로 그것은 현대 세계를 예술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단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프랑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대 작가들은 신화를 그들 작품 속으로 가져온다, 차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전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용과 동시에 변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용이든 변용이든 그 과정에서 작가 자신의 개성이나 미학적 관점이 투영되며 작가가 살고 있는 사회적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들 작가들에게 있어 신화는 특징적인 시기, 특정 공동체의 문제들을 일차적인 사실성보다는 더 극명하게 포착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신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 본질론은 서양 작가들에게 있어서 특히 그리스 신화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고대 그리스극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화는 바로 전통이며 인간의 성격이나 심리, 개인의 대사회적 태도에 대한 하나의 모델 케이스였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쓰인 고대 그리스 비극은 아이스킬로스, 유리피데스, 소포클레스 등에 의해서 그들 관점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면서 창작되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화 속에 나타난 주된 모습은 여전히 사회 구조의 모순과 이에 대한 개인의 저항을 표현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위였습니다. 현대 작가들 역시 신화의 현대적 차용과 변형을 통하여 작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외적 조건으로 환원할 수 없는 작가들 개개인의 특수한 문제의식과 세계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현대 작가들에게 있어서 신화의 차용 대상은 원형 신화 그 자체라기보다는 신화를 재해석한 그리스 비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비극 작가들에 의해서 재해석된 신화의 또 다른 해석을 통해서 신화는 현대 작가들의 희곡 속에 다시 탄생됩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 비극이 가지고 있는 비극으로서의 구성 요소를 변형함으로써 신화를 재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전통 연극의 현대화에 있어서 전통 탈춤이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적 구성이 현대극 구성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과도 한번 견주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은 고대 신화를 모티브로 재해석하고 있고 내역과 형식에 있어서 완강한 규칙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비극의 본질론부터 시작하여 비극의 정의, 이렇게 정의된 비극이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규범을 제시합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은 신화의 재해석과 비극의 일반적 구성 원칙을 통해 완성된 겁니다. 이들 재해석된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유형이 현재 작가들 작품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 가운데 또 몇 가지 양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드레지드와 장 콕토는 그리스 비극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창작을 하였는데 특히 그리스 비극 안티고네, 오이디푸스,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를 차용해서 작품을 썼습니다. 앙드레지드의 잘못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를 발표했고 또 장 콕토는 대량 살인기계 오르페우스 역시 안티고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신화의 사상적, 이념적, 종교적 열정을 순수한 방식으로 투사하지 않고 신화적 영웅을 지적인 역설 및 심지어는 매우 도발적인 풍자적 소극의 요소까지 동원하여 재형상화합니다.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 오이디푸스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비극적 운명을 영웅적으로 감수하는 인물로 나타나지만은 앙드레지드와 장콕토의 오이디푸스는 반권위적인
그리고 개인에 가까운 오이디푸스로 나타납니다. 기본적 구성의 원칙은 그리스 비극의 원리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상황과 인물은 현대적으로 패러디되어 나타납니다. 앙드레지드와 장 꼭토의 오이디푸스에서는 현대인의 특성을 가진 인물로서 각기 다른 시간대의 인물로 변형되어 있는 겁니다. 대량 살인기계에는 가혹한 운명이라는 고전적 주제의 현대적 변주를 통해 비극적 정서에 충실하면서도 오이디푸스를 한층 더 원본에 대한 패러디의 강도를 높여 현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르페우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가 자신의 자아를 비추는 은유로서 이 작품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신화를 주관적으로 변형하고 재구성하면서 탈신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의 자유스러운 상상력을 보존하면서 신화를 현대화합니다. 사르트르는 신화를 모티브로 하여 파리 때와 트로이의 여인들을 발표하였는데 역시 탈신화라는 관점에서 신화를 차용합니다. 앞서 언급한 장 지로드와 장 꼭토가 신화를 현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과거의 신화적 시간을 현대에 대입하고 고대 그리스 비극의 규범 요소들을 배제하거나 변화시킨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화 구도에서 인간의 삶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구도 속에서 인간의 삶을 대두시키는 겁니다. 플롯과 구조를 변화시키고 질적 구성 요소를 거의 무시합니다. 그 결과로 그의 희곡은 현대 단막극 형식으로 나타났고 표면적으로는 신화 자체를 소멸시킨 모습으로 재구성됩니다. 장 지로드는 현실 참여 그리고 정치적 성향을 가진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발표한 작품 가운데 유디트, 트로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엘렉트라는 장 지로드가 신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이 고대 그리스 비극을 차용하게 된 이유는 1차적으로는 당시의 이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서 현실적 검열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측이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리스 신화와 고전을 두루 섭렵했던 장 지로드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줄거리를 가지고 와서 변형하여 새로운 형식의 희곡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장 지로드는 자신의 창작을 위하여 신화극의 줄거리를 차용함으로써 작품 구성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절약하였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언급은 장 지로드 작품 전체의 평가와 분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화 차용에 대한 당시 작가들의 또 다른 시각을 볼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트로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는 파리스의 설화와 관련된 헬레네의 답지를 계기로 발발되는 전쟁을 다룬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일부를 극화한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 신화를 차용한 것은 단지 줄거리의 통속적 극화가 아니라 당시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현실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들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대중들에게 연극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각박한 현실 속에 있는 대중들에게 위안을 주고 현실 각성을 촉구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작가들에게 있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게 있어서 시간의 변형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거의 집착을 가지고 시간의 변형을 하게 되는데 특히 신화의 현실적 특성을 이용해 비극적 순간의 도래라든가 가속화되어 진전된 시간의 추이 혹은 시간의 흔적을 무대 위에 가시화시킵니다. 즉 시간의 변화 자체를 무대상에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프랑스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신화를 패러디하고 공연적 특성을 염두에 둔 희곡 창작의 방법을 강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장 지로드는 사르트르와는 달리 그리스 비극의 구성 원칙을 모두 해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시간의 단일화라는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점은 타 작가와 견주어서 장 지로드만이 가진 신화 차용의 과정에 나타난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신화는 다른 인간의 면모를 강조하거나 신화의 핵심을
전환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여타의 다른 작가들이 신화를 현대 연극 속에 이끌어 넣는 방법과 다소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안우의 유리디체는 1942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그가 작품을 한 시대는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된 시간이었습니다. 당대의 어느 작가와 마찬가지로 압제와 검열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작가로서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대중의 현실 인식과 현실 참여를 현실화시킵니다. 특히 안티고네는 권력과 그에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면서 고전의 재구성이나 해석을 통해 검열을 우회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나타난 이오네스크는 여타 다른 부조리 작가처럼 연극의 전통적 형식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화 자체의 변형이나 차용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신화 자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를 완전히 해체시켜 버립니다. 신화와 전통 세계의 붕괴라는 말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조리 작가로서 이오네스크는 표면상으로는 그리스 비극의 차용과 일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는 직접적으로 신화 속의 인물이 등장하거나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연대기적 사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작가 스스로 자기의 작품과 신화가 연관성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론가들은 그가 쓴 코뿔소나 아메데 혹은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까라는 작품 속에서 상상력으로서의 신화적 요소 차용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뿔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둔갑시킨 마녀 키르케의 신화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오네스크 희곡의 원천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만 현실적 인간에게 있어서 비현실적 혹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마술적 요소와 같은 신화적 상상력을 모티브로 하면서 창작의 영역을 넓혀갔던 겁니다. 자, 이제 유럽과 미국의 현대 극작가들이 지닌 그 신화와 연극과의 관련성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국 연극에 있어서 신화라는 문제를 한번 간략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한국 연극이 가진 신화와의 관계성이나 우리 창작 희곡이 신화를 모티브로 가져온 경우를 살피기 위해서는 서구와 달리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화에 대한 우리 신화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신화가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화의 원형이 그대로 전해오는 경우는 상당히 찾기가 힘듭니다. 서양처럼 개인적 작가에 의해서 재해석된 극문학으로서 있었던 경우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문학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때에 문자로 기록된 기록문학뿐만이 아니라 언어예술, 협의의 개념으로 언어예술을 문학예술이라는 범주 속에 넣어서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신화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시대 정신의 서사적 표현을 전설과 민담이 맡게 되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고대 왕족 신화나 건국 신화가 가문 신화, 집안의 그 신화로 변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연극에서 신화의 차용이나 변용, 신화 모티브라는 말은 서양의 그것과 다르게 논의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화와 연극이라는 말을 연극과 우리 전통이라는 틀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화의 변형으로서 전설이나 민담을 우리 현대 연극이 왜 이렇게 모티브로 가져왔는가를 살피고 극문학 중심인 서구의 연극이 아닌 연희 중심으로 변천해온 우리 연극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까지 서구 연극, 물론 모든 작가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관련된 작가들, 프랑스의 작가, 미국의 작가들, 그리고 간략하게 한국 신화와 전통이라는 부분을 신화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도전에 직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시대 변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간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은 늘 있어 왔으며 제도와 억압적 상황에 대한 불신과 저항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작가는, 여기서 작가라는 말은 연출가 또는 희곡 작가를 모두 다 포함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적 경험에 대한 자신의 주석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실존을 가상적으로 실현시켜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작가들은 신화를 모티브로 가져온 작가들 스스로가 왜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였는가에 대한 뚜렷한 자기 주장 또는 설득력 있는 의미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작품을 창작하기 이전에 그 작품에 대한 자기 의도를 충분히 가지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비평가들도 작품에 대한 분석이나 비평을 통해서 이들의 작품들이 내재한 신화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으로 원형이라는 의미에서의 신화와 설화, 민담들을 작가들이 쓴 작품을 또는 연출한 작품들 속에서 찾아내고 또 해석하는 작업들도 역시 조금 더 진솔하게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들에게서 현대 연극은 신화에 대한 가치 인식을 토대로 작품들이 구성되고 만들어진 경우를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패러디되었든 또는 당대 현실을 고발하고 대중이 이를 통하여 자각하기를 원했던 간에 작품 속에 나타난 인물의 고통과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인간의 원형을 찾아내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신화라는 문제를 던져 넣음으로써 현대화시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탈신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작가의 시각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현대극에 있어서 신화에 관한 담론은 전통의 개성과 발전이라는 담론으로 전개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서양 연극과는 달리 우리 연극 찾기 혹은 민족 연극 찾기라는 시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는 수입 연극을 중심으로 이어져온 한국 현대 연극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새로운 물결이며 동시대 사회의 억압에 저항하기 위한 우리식의 연극 문법 찾기였습니다. 그러나 작가들의 치열한 탐색 작업과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에 대한 깊이 있는 미학적 접근이나 진지한 연극론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 속에서 일부 작품들은 전통 연의가 가지고 있는 형식에만 치중한 나머지 인간 존재와 현실 상황에 대한 보편적 해석을 위한 방법을 찾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연극은 우리가 당면한 당대 현실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이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표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공연 예술로서의 우리 연극 정체성을 찾기에 정체성 찾기와 더불어서 세계와의 치열한 투쟁 속에 있는 싸움 속에 있는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화를 근간으로 한 전통 설화의 소재를 차용하든 변용하든 간에 형식의 차용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형식을 낳게 되었던 내용의 미학도 끊임없이 진지하게 검토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일랜드 시인 이츠는 존재의 통합과 문화의 통합을 조장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연극이 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아일랜드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그들의 신화 전설을 되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예이츠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 연극에 있어서 신화의 변형과 차용 과정에서도 지극히 의미 있는 주장으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제39회 부산연극제 개최기념 마스터클래스 허은 선생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멋진 강연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다른 그 마스터 선생님들께도 제가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인데 이 연극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평생의 인생을 연극 쪽으로 그 선회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시다면 우선 그거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집안 형제들이 각기 전공이 다 달라요. 미술, 그다음에 이공계통, 철학, 문학 다 달라요. 그래서 잡학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합적인 어떤 예술 네, 형태에 네.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다음에 연극영화과를 가게 된 것은 선배들이 하는 연극, 선배가 대학에 가서 연극하는 것을 구경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갔는데 연극은 안 보고 연극을 연습하는 장면을 봤는데 연출이 그렇게 멋있더라고. 네. 요즘하고 다르겠지만은 막 아주 그 카리스마에다가 지휘하고 또는 지시하고 이런 모습이 야 굉장히 재밌다. 저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일단 어린 마음의 연극이었고. 그다음에 서서히 이제 연극을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내가 부족한 점과 더불어서 우리가 부족한 점들이 자꾸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이제 악셀 페달을 조금씩 밟기 시작했다. 뭐 그 정도. 네. 혹시 그 앞으로 이렇게 그 만들고 싶은 작품이 있다거나 한번 이 작품은 내 인생에 꼭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혹시 그런 작품이 있으신지? 저 학생들과 한 번 공연을 했었는데 독일 작품 브레이트의 이 작품들을 한번 시리즈물로 한번 네.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브레이트 작품에 대해서는 뭐 많은 평가, 호의적인 평가 그리고 뭐라고 할까 작품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고 나는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관객 앞에서 그 작품이 공연되었을 때 과연 그의 명성만큼 이 작품들이 그렇게 완벽한 작품인가에 대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 브레이트라면 저도 굉장히 선망하는 작가이자 작품들이 많은데요. 교수님 꼭 한번 그 공연을 제가 볼 수 있도록 관객이 되는 날을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들으면서 좀 그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궁금했던 것들이 그 국가와 시대를 떠나서 왜 모든 인류들은 끊임없이 신화를 재현하고 있는지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어째서 어떤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신화들이 연극적으로 재해석되는지 혹시 네. 신화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 의식 구조, 그러니까 의식 구조의 총화가 바로 신화로 나타난 것이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인간들의 삶 속에서 응축되어진 것들이 응축되어진 하나의 엑기스들이 모습이나 시간은 다를지언정 지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셰익스피어 작품이 오늘날에도 공연되면서 어떤 호응을 얻는 것처럼 신화는 바로 원형으로서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아주 그 진솔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작가든 한 번은 꼭 이 신화라는 세계 속에 들어가서 뭔가 한번 마음껏 헤엄쳐 보고 싶은 그런 아마 욕구를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오늘 그 작품과 또 이렇게 그 국가별 작가들의 특징까지 함께 하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 연극이 처음 시작하거나 이제 막 입문하는 친구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작가들이나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그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오늘 교수님의 강연의 핵심을 알 수 있는 작품 하나를 추천해 주신다면 우선 그것부터 저희들이 읽고 공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화에 관련된 책은 반드시 필독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연극 속에서 이제 신화라는 것과 관련성을 지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도 그 에디푸스와 안티고네 엘렉트라 이것이 대표적으로 논의가 되고 회자되고 있는 작품인데, 나는 그 중에서도 안티고네를 반드시 한 번쯤 희곡으로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요. 에디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에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고, 엘렉트라는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너무나 보편화된 얘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선입관념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법, 권력, 지배, 피지배, 감성, 정의, 다양한 우리가 오늘날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뭐 공정성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생각할 수 있는, 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어떤 대결을 봄으로써 오늘날 현대 사회를 또는 우리 사회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 네. 선생님의 강연도 그렇지만 지금 질의응답 시간에도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막 돌들이 깨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듯 합니다. 아, 그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신화, 전설, 민담의 개념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발전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는 점점 더 특히 우리나라 그 앞선 강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과의 접합점에서는 신화적인 이야기보다는 연극과 어떤 설화적인 개념의 융합으로 이렇게 발전이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연극도 좀 이렇게 그 앞서 강연하신 것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신화적인 요소 또는 또 신화적인 작품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화가 연극으로 더 많은 접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에 좀 더 유의해서 현장 연극인들이나 예술인들이 노력해야 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형식과 내용이 서로 잘 어울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비극이라고 하면은 고대 그리스 비극이라고 한다면 고대 그리스 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식이 있죠. 물론 나중에서 또 탈신화되면서 그러한 형식들이 많이 파괴가 되고 또 현대 연극에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적어도 우리 민족 연극 또는 우리 연극을 위해서 과거에 애써 왔었던 전통 연희 또는 민담 설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용하고 변형시키고 차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미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형식미와 더불어서 그러한 형식이 만들어지게끔 되는 내용미학적 측면에서의 보다 또 깊숙하고 진지한 어떤 그 접근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형식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에센스는 결코 변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스 극에 있어서 주제가 되었던 질투, 뭐 전쟁, 사랑, 증오, 동양에서는 사단 칠전과 같은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형식은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너무 오늘날의 그 현대 연극이 형식미에 치중한 나머지 내용미학이 조금은 소외되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따라서 지금 방금 말한 그 내용을 조금 집약해서 얘기한다면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작업의 성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더 듣고 싶기는 한데요.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교수님의 명 강연을 또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 있거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또는 내 것은 좋은 것이야라는 어떤 그런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왜 좋은지에 대한 그 내용적인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따져 본다면은 조금 더 발전하고 더 긍정적인 어떤 연극 세계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9회 부산연극제 개최기념 마스터 클래스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울러 4월 15일부터 진행되는 부산연극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산연극협회가 준비하는 마스터 클래스는 유튜브와 협회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댓글, 알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멋진 시간을 만들어주신 허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부산연극협회는 또 다른 대가의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해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